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배관이나 변기가 막혔을 때 도움을 드리는 기술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들으면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놀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론 늘 악취를 가까이 하고 지저분한 오수와 이물질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비위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다들 젊은 사람들이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우려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다들 얼마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린 편이었고 고생하고 잘한 티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쪽 일 험하다고 진짜 할 수 있냐고. 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자 선배님도 몇 번을 물어보곤 했어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실 때마다 이번 현장은 어떤데? 아마 상황이 어느 정도일 거야.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물어보시곤 하셨는데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도 저는 성격이 워낙 둔한 탓인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 중에 가장 무덤덤하다며 후각이든 시각이든 혹시 어디 하나 고장난 것은 아니냐며 농담하곤 했어요. 우리 집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정말 저희 조상님의 조상님 때부터 장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보따리 상부터 시작해서 대대손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도 다른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아쉽게도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하시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접어야 했기에 물려받을 것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다고 했어도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장사를 하는 재주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가게에 데리고 가서 늘 뭐라도 하나 알려주려고 하셨지만 관심이 없던 저는 진작에 장사하겠다는 생각은 접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배관 기술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배관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비위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 시작한 것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중학생쯤이었을 거예요. 중학생이었는지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네요.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배수관이 역류하는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문제가 엄청 심각했는데 다들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왔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일하던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가슴을 한껏 부풀려서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며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다가 다들 땀만 뻘뻘 흘리곤 고개를 저으면서 나오더라고요.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장에 놀러와 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공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손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건 화장실을 다 부수고 새로 만들거나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어떤 전화번호로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배관 막힘 변기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는 스티커를 보고 연락하더라고요. 그러자 한 30분,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요. 어두운 색 작업복을 입고 가방에 이런저런 장비들을 챙겨서
너무 크지 않은 트럭을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물어보시더니 잠시 살펴보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던 그분은 변기 아래쪽 배수관 안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배관 안쪽을 더 살펴봐야겠다며 트럭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변기를 번쩍 들어올리자 그 안으로 좁은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기를 사용해서 안쪽을 살펴보시더니 잠시 후에 안쪽으로 석회가 쌓여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이것만 제거하면 예전처럼 다시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워낙 더운 여름날이다 보니 저희가 실내에 에어컨을 틀어두었지만 화장실을 살펴보면서 땀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쾌한 표정도 싫은 소리도 한 번 하지 않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참 배관 안쪽의 석회를 없애기 위해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 배수관에서는 구린 냄새가 났는데도 작업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을 고쳐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많은 어른들이 들어갔다가 실패한 일을 해결해 주셔서 그런지 그분의 주변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 보이면서 정말 멋지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제 꿈이 되었어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직업들이 있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곤 하시죠. 모든 분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 중에 아휴, 왜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요? 다른 더 좋은 일들도 많은데. 아직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든가 해서 다른 일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더울 때, 추울 때 고생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의 오물이나 화장실, 배관을 들여다봐야 하니까 걱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어넘기기도 하고 저희도 다 자격증 따고 많이 공부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기에 하게 되었다고 사실 저는 꿈을 이룬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꿈은 정해져 있다 보니 저는 딱히 대학에 진학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우리 집이 꽤 어려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등록금을 버느라 바로 가지 못하거나 대출을 많이 냈어야 할 거예요. 그나마 우리 집에 빚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는 제 앞으로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거나 무언가를 배울 시기에 저는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꽤 많은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수입이 안정되고 나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가족들을 잃고 나서 외로워서 그런지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도 꽤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결혼해서 축의금도 선물도 축하도 아주 두둑하게 받았죠. 아내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요. 어느 날 배관이 막혔다고 해서 뚫으러 갔는데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던 원룸이 속 안의 배관은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혼자 사는 건 처음인데다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집 볼 때도 여기까지 볼 생각은 못 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또 몇 번이나 배관이 막히고 역류해서 불편해질 것이 뻔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야 주기적으로 수입이 생겨서 좋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들게 되잖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으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게 좋을 텐데. 제 수익 걱정보다 이런 불편을 겪으실 그분의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집들이 선물 겸 해드리겠다고 배관 아래쪽 오래된 부분을 공짜로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더 오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것저것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 후로 그분이 종종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하시더니 그 후에도 종종 오늘은 날씨가 좋다거나 비가 오니 우산을 챙기라거나 하는 연락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던 게 2달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그분이 혹시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는 그제야 그동안 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연락을 하셨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눈치 없게 굴어서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역시 그분이 영 싫은 마음은 아니었기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에서 만나 밥도 먹고 그 후로 데이트를 몇 번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시골에서 자라고 일도 하다가 어느 순간 도시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친척집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 기회에 독립하는 게 좋겠다 싶어 새로운 동네로 자취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분은 타지에서 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저 역시도 동기 친구들과 다르게 일을 시작하면서 공통점도 없고 만날 시간도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던 터라 저희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동네 한 헤어샵에서 일을 했고 종종 제 머리를 직접 손질해 주겠다며 커트나 염색, 파마를 해주기도 했죠. 저희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연애하다가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서로 좋아하고 둘 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고 안 될 게 뭐 있겠냐 하며 24살에 결혼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해서 모아둔 돈이 꽤 있었기에 결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쓸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 결혼식을 열었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주택이 있었기에 집도 걱정이 없었죠. 조금 오래되고 낡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도 관리를 워낙 잘해서 내부는 예쁘고 튼튼했어요.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내 편이 생기니 훨씬 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의지하면서 쉬는 날에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찾아왔어요. 결혼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나 행복한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싶더라고요. 아내도 빨리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희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풍경이든 아이가 있으니 훨씬 밝아 보이고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도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생기가 넘치는 듯 했어요.
결혼 후 아내도 저도 둘만으로 행복했지만 그 사이에 아들이 끼니 그 어떤 영화의 해피엔딩보다 행복해 보였죠. 하루하루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거구나. 아들이 태어나고 실감할 수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말만으로는 이 모든 게 표현되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내가 아들에게 이전부터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길을 나섰어요. 계속 사달라며 조르던 건데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한 거죠. 전날부터 아들은 신나서 집안을 통통 튀어다니고 아침에도 깨우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떠서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혼자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도 웃음이 나고 아내도 이럴 거면 매일 장난감을 사주러 가야겠다며 웃었죠. 오후에 제가 작업이 있던 탓에 아쉽지만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대신 일찍 끝내고 올 테니 오늘 저녁은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죠.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난감 가게를 갈 거라고 연락을 했어요. 저도 6시쯤에는 끝날 것 같다고 장난감 잘 사고 이따 피자집 앞에서 보자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퇴근하고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해 부랴부랴 전화했어요. 전화벨이 한참을 울리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늦어서 먼저 가게에 가서 주문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타고 가게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다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얼른 받았는데 전화기 건너편에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낯선 목소리는 병원 응급실이라며 아내와 아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제가 보호자인지 아이 아버지인지 물어보며 얼른 오라고 했어요. 눈앞이 하얘지는데 눈을 벅벅 닦으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병원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분이 안내해 주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아내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눈을 감은 채였죠. 이렇게 피가 많이 났다면 분명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게 뻔한데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어요. 아내 역시 아들이 저렇게 다쳤다면 일어나서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침대 위에 그저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죠.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지금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졌죠. 사망. 아내와 아들을 둘 다 사망했다고 했어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거기서 아내는 아들을 감싸며 차 밑으로 깔리고 짧은 순간 필사적으로 아들을 감쌌지만 역시 차 밑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죠. 허탈했어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었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침내 가장 예쁜 가족을 꾸리고 마침내 행복해졌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제 그림이 모두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와주는 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들 명복을 빈다며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한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았어요. 집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고 지낸 지 몇 주가 지날 무렵 아이가 뛰어놀던 마당에 앉아
두 사람을 그리워하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안의 문을 다 닫아두고 가스를 열어둔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든 건지 의식을 잃은 건지 잠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내와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는데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과자랑 주스를 챙겨 마당에 앉아서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내려받은 오래된 자동차 이곳저곳을 손보고 있었죠. 이제는 동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운전을 할 순 없지만 아들과 함께 언젠가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 이 차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차의 여기저기를 관리하곤 했죠.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저랑 아버지가 함께 한 것처럼 저 역시 아들과 함께 오랜 손때가 묻은 그 차를 여기저기 만져주곤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부릉부릉 운전하는 흉내를 내는 아들을 볼 때면 예쁘고 귀엽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놀고 있으면 아내는 간식 먹고 해라고 이야기하며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뒷문을 열고 타서는 기사님, 저는 공주님 성으로 데려다 주세요.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하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네 예쁜 공주님.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죠. 꿈속의 모습은 보통의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늘 아이와 아내와 함께하던 그런 평범한 많은 날 중 하나. 언제나 있을 줄 알았던 일상이라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상이었죠. 꿈속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내와 아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꿈이라고 해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한참을 눈에 담고 있는데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이제 가야 해요. 공주님 성에는 엄마랑 둘만 갈 수 있거든요. 행복한 기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와 아내를 보고 있는 저는 한참을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그 말에 이제 이 꿈도 끝이 나는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입 밖으로 토해낼 수 없는 울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지는 울음이었죠. 다시 보니 아이와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너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살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리자 두 사람 모두 다 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없이 미소를 지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어떤 의미로 제 손을 잡아주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제가 힘들 때면 늘 아내가 저에게 해주던 말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이 꿈이 끝나간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제가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이 순간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 저는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그냥 꿈속에만 살고 싶은데 아내와 아이는 계속 저에게 꿈에서 깨어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 이렇게 오래된 자동차도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멋진 자동차 타고 엄마랑 저 데리러 오세요. 그때는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가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하얗게 번지더니 정신이 들었죠. 감았던 눈을 슬그머니 떴더니 집안에는 어느새 저녁이 내려앉았어요. 매캐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저는 얼른 일어나 가스를 잠그고 집안의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현관문으로 작은 나비 2마리가 들어왔어요. 한참을 집안을 돌아다니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무슨 의미일지 모르지만 왠지 아내와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절하게 2사람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2사람은 제가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 혼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괴로운데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그래도 더 살아가기를 바랐나 봐요. 그리고 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무성하게 자란 마당도 다듬고 다시 일도 시작했죠. 그리고 한동안 방치해 두었던 자동차도 다시 정비했어요. 사람들이 올드카라고 부르는 오래된 제 자동차는 사람의 손길이 조금만 닿지 않아도 금세 티가 나거든요. 내부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겉면과 안쪽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니 또다시 예전에 아들과 함께 이 차를 정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정비했던 일들도 떠올랐죠. 굴러가지 않아 운전도 할 수 없는 차량이었지만 이 차에는 저와 가족들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꽤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다행히 저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던 곳이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요청해두면 연락을 주곤 했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믿고 거래하던 곳이라 택배로 부품을 보내주곤 하셨죠. 그날도 오랜만에 제가 찾던 부품이 있다고 해서 택배로 언제 발송이 될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하셨는데 몇 달간 집과 일만 반복하던 저는 오랜만에 외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인 곳까지 직접 부품을 가지러 가기로 했죠. 부품을 가지러 간 김에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손님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께서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저도 인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취미로 올드카를 모은다고 하셨어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예쁘고 비싸고 관리가 잘 된 차들을 모으다 보니 여기저기서 구경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거나 영화나 드라마, 잡지 같은 촬영에 혹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 겸 자동차를 전시해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귀한 자동차들은 차고에 모아두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비싸게 대여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외제차의 경우 예전에 한국에 들어온 수량도 많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더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듣고 사진을 보시더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 차량을 자신에게 팔면 안 되겠냐며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올드카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거의 한 사람이 쭉 가진 경우라면 더욱 많은 돈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꽤 촬영 쪽에서도 수요가 많은 차량이라 자신에게 팔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팔라고 부탁하셨죠. 하지만 이 차량은 돈과 상관없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차량이었어요.
특히 늦죽은 아들과 함께 하던 추억이 담긴 물품이라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팔 생각이 없었죠. 저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 차량에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의 기억뿐만이 아닌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판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분은 이야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을 주라며 명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품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횡단보도로 웬 남자아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차를 멈춰 세우고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제 아들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랑 나이도 비슷한 듯하고 키나 체형도 비슷하고 옷차림이나 이미지가 뭔가 비슷했거든요. 깜짝 놀랐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아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괜찮냐고 횡단보도에서는 갑자기 뛰어나오면 위험하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아이는 고양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가는 바람에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 앞쪽에 새끼 고양이가 무서웠는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고양이인지 물어보니 그냥 놀이터 근처에 사는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양이도 아닌데 목숨이 위험할까봐 도로에 뛰어들다니.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곱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양이를 다시 아이의 품에 안겨주고 차를 근처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고양이 밥을 사서 다시 놀이터로 돌아왔죠. 아이와 함께 고양이가 어디 아프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밥을 챙겨주었어요. 차례를 잘 먹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도 늘 간식이나 밥을 챙겨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한 번밖에 사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고양이는 엄마가 얼마 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마련해준 놀이터 근처 작은 집에서 엄마 고양이와 살고 있었는데 혼자 집에 남겨진 이후로 몇 날 며칠을 엄마를 찾는지 울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만 고양이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고울까 싶었어요. 속이 깊은 아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 아들이랑 닮아 보여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저씨가 종종 고양이 밥을 챙겨줄 테니 같이 놀이터에서 밥 먹이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는 유치원 끝나면 엄마가 일 끝나는 걸 기다리면서 놀이터에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내일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아이와 헤어졌어요. 그 후부터 저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가끔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아이와 놀기도 했어요. 아들이랑 함께 하던 캐치볼을 챙겨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공놀이를 좋아한다면서 너무 신나하면서 같이 놀더라고요. 저희는 날이 더우면 앞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사 먹고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도 사서 놀이터에서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추억도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새 저는 돗자리까지 사서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간식도 나누어 먹고 한쪽에서는 새끼 고양이의 밥도 주게 되었죠.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치 아들과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추억들을 이렇게라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생판 남의 아이였지만 아들과 닮아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정이 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추억이 쌓일수록 마음도 깊어졌어요. 마치 제 아들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어느새 부자 사이처럼 친해졌죠. 들어보니 아이도 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4살쯤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라 많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랑 놀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야구공을 던져주고 자기가 잡아서 가져다 주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이 놀이터에도 원래는 아버지랑 자주 왔던 곳이라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와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싫어서 매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어도 제대로 물어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움은 혼자만 간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저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공통점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지도 반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아이에게 조금 늦게 놀이터로 간다고 이야기해 두었는데 서둘러서 놀이터로 도착해 보니 어디서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에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한 여성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다급하게 달려온 그 여성분은 평소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계산을 담당해주는 직원분이었어요. 주변을 다급하게 두리번거리는데 등에는 남자아이가 엎여 있었어요.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만 얼핏 봐도 저와 함께 놀던 그 아이인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뛰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평소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쓰러졌다고 했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놀이터로 데리러 왔는데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제 차로 태워드리겠다고 하고 차에 타고 근처 응급실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바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었고 아이 어머니가 따라 들어갔죠. 그 사이 저는 자판기에서 물을 사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아이 어머니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아이는 아직 검사 중이었고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어머니에게 물을 내밀었어요. 저를 아시냐고 마트에서 자주 봤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분도 아이가 어떤 아저씨에게 도움을 받은 후 놀이터에서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마트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알게 됐다며 세상 참 좁다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저 역시 잘 알기에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일부러 횡설수설 떠들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빠르게 병원으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119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업고 뛰려고 했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최근 수술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려두었는데 아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터라 수술을 조금 미뤄둔 상태였다고 해요. 한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던 아이 아버지는 제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음주운전 차량이 차단기를 뚫고 달려와서 덮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했어요. 운전자는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했고 경비 일을 하던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기물이 파손되어서 자기들이 손해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용한 건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병원에서 몇 차례나 수술받으면서 그렇게라도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몇 달간 수술과 치료만 계속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 남겨진 것은 병원비로 인한 빚이었고 아이가 가진 질병 때문에 치료받느라 계속해서 빚은 불어갔다고 해요. 죽은 남편도 아이 어머니도 주변에 도움받을 가족도 없었기에 그 빚과 생활비 부담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다가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낳은 소중한 아이였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이였기에 어떻게든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빚이 많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수술비는 마련해주고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병원에 양해를 구해둔 상태였죠. 그런 사연을 듣는 사이 아이는 검사가 끝나고 나왔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날이 더워서 급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져 쓰러졌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아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다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술, 병원비 등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언제 수술받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아이가 오늘 받은 검사비와 진료비를 결제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았죠. 아이는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왔다면서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요. 그 모습까지 영락없는 제 아들 같아서 아들이 생각났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다가오더니 혹시 병원비를 결제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또래의 아들이 있어서 생각나는 마음에 결제했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나중에 기회되면 커피라도 한 잔 사달라고 말하고 혹시나 병원비를 취소하라고 하실까봐 급하게 아이에게 내일 보자고 인사를 하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혹시 아이가 수술 받으려면 수술비와 병원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간호사분께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난치병이라 많이 하는 수술도 아닌데다가 수술 후에도 입원을 한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어요. 간호사분이 사실 지금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이럴수록 미룰수록 다른 신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줘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통장에 남은 잔액을 살펴봤어요. 제가 가진 금액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제 아들처럼 세상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와 함께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아들 생각까지 겹치니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 고민이 됐죠. 그러다 문득 마당 옆에 올드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분이 제시했던 가격이 떠올랐죠. 그 돈까지 모으면 수술비도 입원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추억이 들어있던 차라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저 앞에 앉아 뚫어져라 바라보는데 추억도 소중하지만 생명이 더 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아내와 아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차를 팔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를 살펴보면서 추억을 떠올린 후 그분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차를 판다는 이야기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사람을 불러서 내일 바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비와 함께 그분이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니 자기가 봤던 올드카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잘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지난번 부른 비용보다 넉넉히 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큰 돈을 바로 이체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에 밟혔지만 이걸로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이가 수술하기로 한 병원에 연락했어요. 아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녁 아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한테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서 연락했다면서 혹시 수술비를 내주겠다는 분이 저인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그날 병원비도 내주셨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다고 아이 수술이 아무리 급해도 생판남에게 그런 폐를 끼칠 수는 없다면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후원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 어머니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고 저희는 다음 날 아이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내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드님이 제 아들과 너무나 닮은 데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떠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고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아드님에게 정말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고. 이미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아이까지 잘못된다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아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웃기도 했죠. 결국 수술비를 받기로 하고 그 돈은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몇 년이 되든 자신이 무조건 갚겠다면서 각서라도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서 그만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어서 그렇게 큰 돈 급하지 않다고 각서까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주변 공원을 산책했어요.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희소질환을 가지고 있다니.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그렇게 수술날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자동차를 팔았던 분이었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며 무척이나 소중한 차라고 들었는데 왜 팔게 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 아이를 우연히 만났던 일과 그 아이가 아주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팔게 되었다고 답을 하니 그분은 잠깐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말하고는 무슨 병원인지 아이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과일이라도 보내주고 싶다면서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싶어서 병원과 이름, 호실을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집 앞에 제가 팔았던 차가 다시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차도 아니고 가족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차량을 남의 아이를 위해서 팔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가져가면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못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곤란한 목소리를 내니 돈 걱정은 말라고도 하셨어요. 알고 보니 병원에 수술비도 내주시고 아이 치료를 위해 1인실까지 예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위해 차까지 팔면서 발벗고 나선 것을 보고 자신은 그 정도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취미에나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은 모습이 부끄러워졌다고. 그래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몇 번이나 보이지도 않는데 전화기를 들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고
아이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아이 어머니도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돈은 앞으로 갚아나가겠다고 인사를 전했죠.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수술도 성공적이라고 하더군요. 이대로 쭉 경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얼마 뒤 무사히 퇴원하고 저는 예전처럼 아이 엄마가 마트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놀이터에서 키우던 새끼 고양이도 우리 집으로 와서 키우게 되었죠. 이제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놀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집에서 봐주게 되면서 다시 우리 집 마당에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들과 함께 한 것처럼 차량 정비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가지라고는 해도 옆에서 수건 하나 들고 차를 닦거나 제가 정비하는 것을 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아이를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저희는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왕 가족처럼 지낼 거 그냥 가족이 되자는 제 멋없는 프로포즈에 다행히도 좋다는 대답을 해주었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어차피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두 사람 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엄청 들떠하더라고요. 아이는 여권이 신기한지 잘 때도 품에 꼭 껴안고 잘 만큼 설레했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바다도 보고 수영도 잔뜩 했죠. 그 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동차를 모던 부자분께서 축의금이라면서 또 큰 돈을 덥석 주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일종의 투자라면서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투자자님의 뜻에 따라 저는 가지고 있는 차량을 종종 촬영 의뢰가 들어오면 대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의뢰를 받으면 대여비를 저희 둘이 나누기로 했거든요. 저는 워낙 받은 게 많아서 그냥 대여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아이 키우고 결혼 생활하려면 빚도 빨리 갚아야 하지 않냐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올드카의 관리가 필요할 때 종종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수술 받은 후 아이는 쑥쑥 잘 자라고 있고 저랑 아내는 함께 힘을 모아서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에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만큼 서로의 상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험한 세상을 더 힘차게 살아나가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키워볼 테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